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주영철이라고 반갑습니다. 네, 작품 잘 보셨죠? 네. 그럼 바로 두 분 모시고 오늘의 대화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장성호 감독님과 김호영 촬영 감독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두 분 사이좋게 이렇게 키모핑스 뒤로 맞춰 입고 오셨는데요.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키모핑스의 제작 각본 감독을 맡은 장성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GV가 1인 붙어있죠. 킹킹 GV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데 오늘은 두 분을 애니메이션의 킹으로 모신 자리인데 사실 그걸 떠나서도 이 두 분은 워낙 한국 영화계에서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죠. 장성호 감독님은 바로 오펜 스튜디오를 통해서 그동안 한국 영화의 어떤 VFX 시각 효과의 킹으로 불림을 해오셨고, 옆에 또 김호영 촬영 감독님은 아시다시피 촬영의 킹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두 분 이렇게 함께 모시고 이 킹 오브 킹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근데 되게 흥미로운 점은 사실 그 두 분이 한국 영화계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이제 킹으로 워낙 유명하셨지만 이 두 분이 중학교 동문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점도 되게 흥미로워서 일단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전에 두 분 약간 인연 이런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 공교롭게도 같은 중학교의 미술부를 함께 했습니다. 미술계에 같이 나가고 미술부 하면서 친해진 인연이 이렇게까지 아마 제 인생에 제일 오래된 인연인데요. 인연만 오래된 게 아니라 또 같이 영화를 함께 하면서 제작하게 되는 사이가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중학교 때 교복도 입었고 머리를 빡빡 깎고 다녔었거든요. 그때 이제 친구였다가 잊어버리고 연락이 끊기고 이제 그 영화계에서 다시 만나서 모르고 서로 모른 채로 그 프리프로덕션을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영화계에서 스크린커터 싸움하면서 머리를 다 삭발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삭발했더니 그날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저는 인터넷 SNS 없었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지나가고 어떻게 연락이 끊긴 거예요. 영화계에서 이제 저희가 해피엔드 작업할 때 그때 스크린커터 삭발식 하고 제가 했던 거예요. 그 전에 뭔가 갸우뚱하고 있었거든요. 동명이인인가? 이러면서 재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만 말씀하신 해피엔드 정준 감독님 작품에서 함께 하셨고요. 촬영 수업을 맡으셨는데 그 전에 이제 장성호 감독님께서는 은행나무 침대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처음 영화계 첫 인연을 해주셨고 기천도라고 하는 작품으로 CG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크레딧을 처음 쓰셨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 전에 해피엔드 전에는 또 장성호 감독님의 그 작품을 통해서 또 김호영 촬영 감독님 이름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 뒤로는 두 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의 분야에서 이제 킹으로 활동을 해오시다가 이제 드디어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작품을 만나게 됐는데요. 일단 오늘은 저도 영화를 너무 재밌게 잘 보고 해서 사실 저 이제 크리스천은 아니고요. 아무튼 영화를 잘 봤습니다. 근데 이제 서사적으로 가장 또 궁금한 지점이 좀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그 소년 찰스 핀스의 아들이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이제 그 과거의 이야기를 체험하는 것처럼 작품이 진행이 되잖아요. 보통 극영화에서도 어떤 플래시백이나 어떤 다른 이야기에 인물이 들어가서 카메라에 담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그런 경우에 좀 길게 진행되지는 않거든요. 보통 몇 장면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야기에 참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연출적인 모험일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또 촬영적인 모험일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설정을 가져가신 이유가 뭐였을까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
크리스찬 컨텐츠, 그러니까 기독교 소재로 이야기할 때 이제 다들 우려하셨던 게 예수님 이야기는 너무 뻔하지 않냐. 그러니까 비신자들도 대략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이게 흥미롭게 계속 보고 재밌을 수 있겠냐는 우려들이 되게 많으셨고 저도 그 지점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물론 탄생부터 부활까지를 다 다룬다는 원칙을 세우긴 했으나 그래도 이 짧은 애니메이션 안에 예수님 이야기를 다 담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이게 뭐 신학적인 내용을 고려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깊이를 파야 되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월터라는 아이의 시점으로 이 여행을 함께하면서 결국은 월터가 체험하는 걸 관객이 함께 체험하게 만들자, 이게 저의 컨셉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월터가 그 여행에 참여를 하고 심지어 예수님하고 어떤 인터랙션이 계속 발생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관객이 월터에 동일시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 거죠. 사실 그 점은 촬영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로 들어오고 이야기에 끼어들고 어떤 장면에서 묘사가 되느냐도 되게 중요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 저나 장성호 감독이나 다 애니메이션의 굉장한 팬이에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좋아했지만 직접 둘이 같이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아무튼 그 처음에 이걸 준비하면서 뭐 애니메이션이니까 혹은 뭐 애들이 주로 볼 거니까 이런 식으로 뭐 어떤 틀을 되게 이렇게 스탠다드를 낮추거나 이러지 않고 기존의 어떤 저희 상업 영화를 만들 때처럼 그 시나리오에 기반해서 그 촬영을 어떻게 할지를 이제 영화 그 일반 상업 영화와 똑같은 형태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크리스천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소개해드린 이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그럼에도 이렇게 약간은 이 월터가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그 진행되는 구조다 보니까 사실 저는 보고 되게 감동받은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예수의 존재는 굉장히 원리는 존재잖아요. 원리는 존재인데 그 따지고 보면 그 예수도 태어나서 이게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내 나이랑 딱 맞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월터의 나이랑 딱 겹쳐지는 그 시점에 딱 눈이 마주치는 장면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어떤 의도로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들어간 장면이거든요. 너무 궁금했어요. 시나리오 쓸 때부터 제 나름은 이제 철저하게 계산과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건데요. 애초에 아기 예수가 이제 눈을 뜰 때 월터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월터가 그때 예수님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시선이 계속 예수님과 마주치게 만드는 게 필요했고 동일한 나이에 같은 연배일 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훨씬 친근감을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관객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나와 같은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그 지점을 그 포인트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이후에도 계속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신학적 해석이 좀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를 저는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은 감독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애니메이션이니까 이렇게 가능한 장면이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그 시네마틱한 경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약간 저는 거기서 약간 그런 것도 조금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규명 촬영 감독님은 크리스천이 아닌 이 얘기는 자기 질문이 안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도 마찬가지 어떤 그런 감동이 있지 않으셨을까. 예, 근데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내용과 그 성경 관련한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장성호 감독에게 의지하면서 촬영했습니다. 그럼 최초에 이제 이런 작품을 해보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흔쾌히 동의를 하셨던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감독님들이 어떤 영화를 하자고 제안하실 때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정말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시나리오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감독님이 제가 좋아하는 감독님이 같이
하자고 해서 그걸 이제 글이 아니라 그 글이 화면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과정을 저희가 같이 하는 거니까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시나리오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어떤 시나리오를 만나건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하면 되게 그 텍스트를 존중하려고 조금 첨언하자면 성격상 그 완전히 습득하지 않은 걸 표현을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관련된 서적도 많이 찾아서 읽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진중하게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는 기도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프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장면부터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게, 저는 사실 예전에 이제 뭐 백 스튜디오에 가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할 때마다 이제 많이 들었던 게 그 버추얼 스튜디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튜디오 안에서 뭐 사계절도 표현할 수 있고 그 어떤 로케이션도 가능한 그런 버추얼 스튜디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장면부터 찰스 핀스가 이제 눈높인 산을 넘는 그런 장면이 알고 봤더니 그 무대 위에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장면 전환이 되는 걸 보고 이 첫 장면부터 굉장히 야심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뭐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술적인 건 약간 이따 김현 감독님하고 조금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연출적 의도는 그런 겁니다. 제가 흥미롭게 생각했던 건 디킨스가 이제 국민적인 인기를 얻었던 게 영국에서 그 글을 읽지 못하는 대중들한테 자신의 작품의 낭독회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셨어요. 근데 그게 열정이 넘쳐서 심지어 나중에는 배우를 고용해서 공연의 형태까지 갔던 지경으로 열정이 심한 분이었죠. 그렇다면 이분이 정말 사랑하는 자기 아이한테 예수님 얘기를 한다면 정말 그 세상에 빠져들게 얘기를 했을 것 같고, 아이가 그 세계에 깊이 빠져들 거다. 이 설정이 저는 되게 흥미롭고 유니크하다고 본 거예요. 하지만 관객들한테 그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고 시작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할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그 스크루지가 무덤에서 울부짖는 장면으로 설정했는데, 제가 시나리오 썼을 때 그렇게 의도한 이유는 이 영화는 무덤에서 시작하고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워서 이제 말씀을 전달하면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가 사실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라는 신학적 메타포가 의도된 바는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우리 김혜영 설명이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설명 촬영하기 전에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버추얼 스튜디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애니메이션이지만 제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컴퓨터 안에서 가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있고 그 컴퓨터로 만들어진 이제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저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이폰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카메라처럼 보이는 어떤 형태의 들 것을 들고 이렇게 찍는데, 그게 마치 카메라처럼 작동을 합니다. 그걸로 이제 애니메이션이지만 제가 직접 카메라 위치를 다 정하고 카메라 렌즈도 선택하고 조명도 그 컴퓨터 상에서 조명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제가 현장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상의 공간에서 가상의 캐릭터를 버추얼 카메라로 찍는 것이 그 프리비즈, 그러니까 영화가 되기도 하고요. 그 영화 직전에 이제 영화를 찍기 위한 스토리보드나 그 콘티보다 훨씬 더 이제 동영상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걸 프리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프리비즈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프리비즈 형태가 동영상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영화를 찍거나 혹은 그걸 보고 그 가상의 공간에 실제 인물을 집어넣는 기술이 또 있는데요. 그렇게 찍을 때 이제 그 공간이 버추얼 스튜디오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예술의 순간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싶었던 장면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을 본 사람들 중에서 명장면으로 꼽는 장면이
저 같은 경우는 그 갈릴레오스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무리를 걷는 예술을 보여준다고 하는 굉장히 시각적으로 이제 강렬한 장면이기도 해서 과연 그 장면이 어떻게 표현될까 이게 너무 궁금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그 보면 그 장면 자체도 굉장히 웅장하고 그 멋질 뿐더러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사실 이 무릎이라고 하는 게 이 모펙 스튜디오가 그동안 굉장한 장점을 발휘해왔던 무슨 그 사연에 많은 장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운대 쓰나미라던가 그동안 뭐 해운대 쓰나미 그리고 그 중국에서 작업했던 그 서극 감독의 이제 적인걸 2편에서도 보면 그 치매 괴물이 등장하는 장면도 있고 또 감독님 또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시는 칠광구라고 하는 작품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물 장면을 어떻게 표현했을까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막상 영화로 봤을 때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은 그 저희가 이 작품을 투자를 받으려고 그 씬을 제일 먼저 완성했어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저희 영화가 이런 영화고요, 이렇게 완성될 거고요, 이러면서 이제 투자자들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씬의 그 장면 설계랑 뭐 이런 것들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다시피 했거든요. 다만 이제 기술적인 완성도는 이후에 좀 더 높이긴 했죠. 근데 이제 왜 제가 그걸 했냐면 이 영화 만드는데 베드로 무리를 걷는 씬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러니 또 제가 말씀하셨듯이 이제 물 시즌 워낙 많이 해가지고 제일 자신 있는 장면이기도 했고 해서 미리 이제 그걸 하는 걸 이제 전략적으로 하긴 했죠. 그러니까 늘 잘 해왔던 거라서 자신 있기도 해서 기술적으로 막 도전적이거나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뭔가 조금 더 힘을 준 컷이 있다면 어떤 장면? 글쎄요, 저는 막 이거를 너무 스펙타클로 과시적으로 묘사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영화 내내 보면 기적들이 묘사되긴 하지만 기적이 과시적, 현시적으로 쓰이지 않게 하려고 되게 신중한 방식으로 샷 구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그렇게 스펙타클로 소비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어서 위기 안에 혼란을 느끼는 제자들과 결국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발견하시거든요. 베드로 불러주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인 걸 알고 이제 무리를 걷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어떤 상황적 감정을 잘 전달하려는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교영감은 혹시 어떠셨나요? 그 장성호 감독님이 이 10년 걸려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그냥 괜히 오래 걸렸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걸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물 장면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그 물 장면을 만들 때 이제 프리를 좀 준비를 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물 장면을 만드는 걸 제가 보고 다른 영화를 촬영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게 2016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프리 기간과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10년이 온전한 10년이었다는 걸 아시죠? 2016년에 만들었던 그 물장면에는 좋았지만 어쨌든 여러 사정상 한 컷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되게 뭔가 이렇게 그 완성되지 않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 지금 보신 장면에서는 그 한 커트가 결국에 어렵게 그 추가 작업을 통해서 들어갔고요. 그 장면은 그 베드로가 발에 물을 디딜 때 그 발을 걸고 저쪽에 예수님을 찍은 그 커트예요. 그 커트가 들어가면서 저는 그 장면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걸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이거 넣어야 된다. 네, 그래서 추가했고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그 시나리오든 뭐 작품이든 뭐 10년 걸렸다라고 표현을 하면 사실은 10년을 거의 뭐 매 순간 열심히 그 매진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뭐 비어있는 시간도 있고 뭐 그런 편이잖아요. 그런데 김호영 감독께서 보시기에는 그 10년이 진짜 온전하게 채워진 10년이라고 보셨던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이제 VFX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업과 병행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이제 예전처럼 모든 VFX 제가 1부터 끝, 뭐 A부터 Z까지 반년은 안 하지만 그래도 회사 운영하는 입장이면 계속 에너지 분배가 되잖아요. 병행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또 오래 걸린 것도 있고 자금이 떨어지면 중단했다가 돈 생기면 또 했다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거를 쭉 옆에서 지켜보신 김우영 감독 입장에서는 어쨌건 이 최종적인 어떤 이 작품의 완성 가능성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좀 시시각각으로 변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이제 그때는 정말 이게 이렇게 시작 2016년에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릴 거라는 얘기를 당연히 안 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어쨌든 즐겁게 작업에 임했는데 그게 이제 여러 난관을 겪으면서 다다서다를 반복했는데 예, 그냥 그때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고 언젠가 이런 날이 그냥 기적처럼 찾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작품을 보면서 가장 좀 중요한 미덕이다 혹은 이 작품을 만드는 어떤 창작자의 태도가 정말 좋다라고 느꼈던 지점이 뭐냐면 이 월터라고 하는 이제 그 아이가 아서왕 이야기와 엑스칼리버에 완전히 심취되어 있는 그 꼬마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끝없이 존중하는 태도가 저는 이 작품이 굉장히 좋았던 미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느 날 갑자기 이 꼬마가 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뭐 아서왕을 몰리하면서 이 이야기에 빠져들었다기보다 이 부모가 끝없이 계속 이 아이가 스스로 좋아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얘기하고 지켜주는 그 태도가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 안에 들어가서도 그 엑스칼리버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이랑 몰려고 할 때 어떻게든 자기도 좀 도움이 되려고 엑스칼리버를 꺼내가지고 막 자기도 대항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저는 그 연출자의 태도, 어떤 창작의 태도가 끝없이 이 아이를 뭐 파이르거나 뭐 생각을 막 바꾸려고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기다려주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뭐 흔히 얘기하는 어떤 좋은 어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게 해서 저는 그 점이 가장 좋은 미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신학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 저희가 정말 망나니 같은 아나무인으로 자기 생각에 빠져있고 자기 칼을 들고 휘두르고 다니고 예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스스로 그 칼을 내려놓을 때까지 지켜보고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칼로 시작한 이 나무 막대기가 나중에 이제 십자가로 세워지는 과정으로 가고 마지막에 그 십자가를 자기 형한테 주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 과정으로 어떤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갑자기 느닷없이 이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꾸준히 어떤 이제 좀 가져가 보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여기 김영환 교수님 저희는 시나리오 초반에 아이가 이제 이런 소란을 피우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애가 이거 되게 야단을 많이 맞아야 돼. 그 아이의 그 상태를 가지고 되게 많은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수위 조절을 많이 했어요.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한 번 맞아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좀 엄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가지고 어느 정도로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위 얘기를 또 하시니까 이 이야기가 또 아는 사람들에게 좀 익숙해진 데는 또 메이저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 그 영화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있잖아요. 그 작품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뭐 논란이 되고 화제가 됐던 게 그 어떤 예수의 어떤 고난의 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을 굉장히 지나치게 이제 너무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줘서 보기 힘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 상영이 됐을 때는 보다가 이렇게 부동하면서 극장 밖을 나가는 사람이 있었을 정도로 충격적인 장면이었는데 아무래도 이 작품은 이제 관람 대상을 좀 아동으로 한정을 하면서 아동들이 많이 봐야 되는 작품이기도 하고 실제로 또 어린 주인공도 등장하기도 하는 작품이어서 그 과정을 어떻게 이제 갈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실제로는 또 그 많은 장면도 생략되어 있기도 해서 제작진은 고심이 컸겠다 싶었거든요. 물론 저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봤는데 저는 영화인으로서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걸작이고 연출자로서 멜 깁슨의 역량은 뭐 굉장히 존경하는 정도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자인 관점에서 크리스찬으로 봤을 때는 관점이 저는 잘못됐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육신적 권한에 포커싱을 하고 그 잔혹함이 꼭 저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묘사되어야만 이 고통이 전달되는 걸까? 예, 그래서 저는 그 지점이 좀 거슬렸던 지점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근데 또 이 작품은 어린아이부터 전 연령대가 그리고 심지어 비신자들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실제로 보여주지 않지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묘사를 해야 돼서 그 지점에서 샷 구성을 할 때 좀 많이 고심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도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미국 그 MK 등급위원회에서 한 30년 일하시고 은퇴하신 분을 굳이 섭외해갖고 미리 보여드렸어요. 이거 전체 관람가 등급으로 갈 수 있겠냐 그랬더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 모습은 약간 그 심볼릭한 상징성을 획득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안심하고 네,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같은 의미로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 촬영 감독의 입장에서는 보다 조금 더 수위가 높거나 좀 자극적인 장면이 있는 게 뭔가 좀 뭐랄까 만들어가는 재미를 찾는 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그 실제 이제 채찍질하고 그런 장면에서는 그 카메라 위치로 그걸 잘 안 보이게 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잘 안 보이게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에서는 그걸 그냥 그렇게 찍을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잔인하게 안 보이게 그 블러를 하는데, 그게 그냥 무작정 저희가 그 보이지 않을 부분에 이렇게 블러링을 한 건 아니고, 그 실제 영화를 촬영할 때 그렇게 작동하는 렌즈가 있어요. 이렇게 틸트 앤 쉬프트 렌즈라고 불리는 이 렌즈 자체가 조금 움직이면서 포커스를 이렇게 부분 나가게 할 수 있는 렌즈가 있는데, 그 렌즈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 부분들을 이렇게 블러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작품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예수의 생애를 따라가는 이야기인데, 어쨌건 그 이야기 안에 그 월터랑 이제 윌라가 들어가 있으니까 별개의 에피소드 좀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봤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게 말하자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이제 도착을 하시고 이제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계속 외치는 가운데 이제 윌라 고양이를 잃어버리게 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윌라 고양이를 예수님이 들어 올리시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장면도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초반부에 그 같은 나이 때 두 사람이 이렇게 눈을 마주쳤는데 이야기가 꽤 진행이 됐는데, 이 꼬마 그 워터는 이제 자기 나이 그대로고 예수님은 나이가 들어서 멀리서 쳐다보는 그 광경도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품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삽입했는데, 그게 초반부에 봤던 그 장면과 대꾸를 이루니까 저는 이제 그 장면에서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 사람들마다 이제 시나리오 쓰는 자기만의 어떤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고 그 이미지가 말이 되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나리오를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월터를 주인공으로 하고 나서 사실은 그 에피소드가 먼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 컨셉 아트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그 월터가 눈을 마주보는 컨셉 아트가 한 장 있거든요. 사실 그 장면을 묘사하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이야기가 조금 비틀어야 돼서 시나리오 본류에서 벗어나니까 그렇게는 못했고, 다만 고양이를 찾아준다는 컨셉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건 유지를 한 거죠. 보통 저희가 보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주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사실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미지를 좀 사용하고 싶었고,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를 회복하는 거, 제가 이제 예수님이 메인 플롯이고 디킨스와 월터의 관계는 이제 서브 플롯인데, 서브 플롯 이야기가 너무 복잡해지면 메인 플롯을 잡아먹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는 온전히 예수님 이야기를 보고 나왔다는 인상을 받기를 원했거든요, 관객들이. 그래서 서브 플롯을 심플하게 가되 직관적으로
그 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장치로 이제 윌라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잃어버렸던 윌라를 그렇게 몸에 닿는 것도 싫어하던 아빠가 찾아다 주는 그걸로 바로 이해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장면을 설정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크리스천이 아닌데 이제 이 작품을 보면서 받았던 감동의 장면들을 되게 여러 장면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김우영 감독님께서는 혹시 그래도 좀 직접 참여한 사람이긴 관계자긴 하나 특별히 좀 감동적으로 느껴졌던 장면들이 그래도 좀 따로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 저는 제가 내용을 진짜 잘 몰라서 자꾸 물어봤고 이제 또 어쩔 수 없으니까 마지막에 정말 촬영 전날 그것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이제 성경을 찾아서 그 부분을 읽고 뭐 그랬었어요. 역시 뭔지 잘 모르는 채로 촬영을 했으나 그냥 이렇게 찍고 나서 후반 작업을 하면서 계속 좋았던 점은 이게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 이야기 말고 그 안에 뭔가 더 거대한 이야기가 흐르고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됐을 때 그거는 어떤 한 씬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꾸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를 계속 보면서 조금씩 작업을 할 때 그 안에 흐르는 그러니까 제가 알지 못했던 그 거대한 어떤 세계가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됐을 때 그랬고 이제 그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어쨌든 런던 그 부분하고 예수님 이야기 부분을 그 렌즈를 다르게 썼어요.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정해주는 대로 그 컴퓨터가 작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사 영화를 찍을 때도 저희가 그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 그 예수님 이야기 쪽에서 훨씬 더 그런 시네마틱한 표현에 유리한 좋은 렌즈들을 좋고 나쁘고 렌즈가 아니라 어쨌든 되게 다른 렌즈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뭐 김우영 감독님께서는 이제 뭐 잘 모르는 이야기였다 이렇게 되게 담담하게 얘기는 하긴 하시지만 사실 이 작품을 계속 함께 이제 발전시켜온 그 장성호 감독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신자가 아닌 그 김우영 촬영 감독님이 뭐 처음에 초반에 컨셉을 잡고 어떤 이야기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 좀 놀라는 순간들이 있지 않으셨을까. 뭐 김우영 감독님도 되게 잘 모르고 뭐 담담하게 얘기는 하시지만 당연히 물론 이제 연출자는 자신의 관점 안에서 상황을 꾸리긴 하지만 그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거든요. 특히나 김영 감독님 같은 분이 함께 해준 거가 이 영화의 거의 저는 반 이상이 문제의 반 이상 거기서 해결됐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는 너무나 감사하죠. 김영 감독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이게 과연 이 작품 가능했을까요? 사실은 비주얼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의 대부분은 김영 감독님이 함께했기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극영화 GV를 하면 모든 그 자리에서 어떤 장면 촬영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습관적으로 물어보긴 하는데요. 이 작품도 그렇게 여쭤보면 어떤 장면을 고르실지 두 분이 궁금하긴 합니다. 그 대답에 앞서서 제가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긴 했지만 아무튼 이거 되게 어떤 그 일의 양의 절대적인 필요한 일의 양의 아주 일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영화를 찍을 때도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만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는 그거보다 2배, 3배의 인력들이 필요하고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도 올라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찍을 때는 이미 그러니까 일반 실사 영화는 이제 미술팀이 지어놓은 세트가 있고 캐스팅된 배우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누군가 그걸 컴퓨터상에서 다 만들어야 돼요. 누군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미 다 컴퓨터에서 구현해 놓은 세상을 이제 제가 찍는 거니까 이미 제가 그걸 촬영할 때쯤은 누군가 어마어마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 이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 촬영을 할 때 되게 누군가한테 늘 작업자들한테 고맙고 뭐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일 생각나는 장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에 지금 석양이 많이 나오잖아요. 석양은 실제 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리고 찍다가 해가 져버리면 이제 다음날 다시 찍어야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일반 영화에서는 특정한 어떤 이유를 가진 장면이 아니면 그 석양에 찍는 위험을 감수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런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석양을 마음 놓고 많이 찍었던 건데, 그래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태양의 모습을 상징한다면서, 야 진짜 별 생각을 다 하시는 거지. 아무튼 저는 어려움이, 제가 사실은 이제 고백건데, 저 애니메이션을 좀 만만하게 생각했다는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잘할 수 있다고 함부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지점이 제일 가장 어려웠냐면, 영화계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연출의 반은 캐스팅으로 끝난다 이미. 사실 캐릭터 해석과 이런 것들이 배우들이 다 준비를 합니다. 뛰어난 배우들은 정말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력과 그러니까 캐릭터 그 파악 능력이 정말 월등해요. 현장 가보면 저 배우는 저런 탑이 됐구나 느껴질 정도로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다 보니 감독들이 의도만 전달하면 표현 배우가 알아서 잘하죠. 그 좋은 것 중에 고르면 됩니다. 아프사, 애니메이션은 그 모든 걸 감독이 다 직접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진짜 눈짓 하나,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 와, 저는 정말 이걸 내가 다 해야 되는구나를 되게 현실로 맞닥뜨리면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 지점이 아마 영화 제작하는 과정 내내 고통스러운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득 궁금한 건 두 분은 원래 애니메이션의 팬이라고 하셨는데요. 평소 좋아하는 작품, 어떤 작품이었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애니메이션들을 다 좋아했고요. 픽사의 모든 애니메이션을 너무 사랑합니다. 픽사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물론 어렸을 때 인연도 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영화 보는 관점, 좋아하는 거 이런 취향이 너무 잘 맞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워낙 평소에는 말을 많이 안 하고 특히 김원 감독님 더 극심한 아이인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별 이야기 안 할 것 같아. 둘이 만나면 무슨 대화를 하세요. 근데 사실 저희 만나면 영화 이야기하고 막 되게 많이 수다 떨거든요. 애니메이션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고. 저도 당연히 픽사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미야자키 하야오 애니메이션 다 사랑합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루니툰즈 애니메이션들 있었잖아요. 톰과 제리, 뭐 딱따구리, 로드런너. 그러니까 저는 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상황과 감정을 전달하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여전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미발표한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는데 단편이 대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사 전달을 예전에 히치콕 감독이 했던 유명한 말을 제가 되게 강력하게 기억하는데 대사는 정보 전달의 마지막 수단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영화인이라면 되게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면에서 저는 애니메이션의 표현 양식, 방식 이런 걸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객석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요. 그 질문이 채택되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브리 종료 후에 무대 쪽으로 나와서 아이디 말씀해 주시면 두 분의 사인 포스터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민이라는 아이디로 올려주신 분인데 그 영화를 연출할 때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시점 관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뭐 시점에 따라서 뭐 시나리오, 캐릭터, 뭐 샷 사이즈, 카메라 무게까지 모두 이제 이미 전달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요즘에 이제 일반 상업 영화들이 시점 관리라고 하는 명보다는 그저 어떤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두는 것에 반해서
이 킹 오브 킹스에서 놀라웠던 점은 그런 시점 관리를 신경 쓴 흔적들이 보이고 또 감동적인 클라이맥스에서 기적의 대상들의 자리에 관객을 갖다 놓는 1인칭 시점샷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어떤 시점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이 두 감독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영화 이야기를 할 때 그 남의 영화 씹는 거를 포함해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둘이 자주 나눴던 대화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무슨 영화를 보고 나서 아니 어떻게 시점 관리 엉망인 영화가 나올 수가 있어? 뭐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연출자가 시점 관리를 못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 중에 기본. 근데 저는 월터의 관점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계속 뒤따라가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뒤를 계속 그 시점을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 마지막에 관점, 예수님을 이제 월터의 관점, 결국은 관객들이 그 같은 관점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게 거부감이 없으려면 그 전에 계속 월터의 시점으로 월터처럼 느끼게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마지막 장면이 갑자기 과시하듯이 무슨 이펙트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 되게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를 우리나라에서 드라마를 찍을 때 이제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분량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여러 대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그 여러 대를 사용한 채로 촬영이 될 때는 어느 대사를 어느 카메라에서 쓴다 이런 게 사실 약속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카메라 위치를 바꿔가면서 여러 대의 카메라가 소스를 확보하고 그게 편집실로 보내지면 거기에서 이제 그 편집을 하고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되게 많은 드라마들이 그렇게 촬영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되게 독특한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시선을 관리한다기보다 관리 안 하면서 너무나 자유롭게 그 이야기를 풀어가면 스타일화 됐고요, 이미.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그걸 K-드라마 스타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외국에서 찍힌 드라마나 영화보다 훨씬 더 카메라의 위치가 많고 그래서 다양한 샷들을 구사하고 그게 좀 좋고 나쁘고 이전에 그냥 어떤 다른 세계라고 생각해요. 이 킹 오브 킹스는 그런 식으로 작업하진 않았고 되게 절제된 카메라를 구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디가 킹 오브 킹스 님이신데요. 뭐 또 저도 굉장히 궁금한 건데 OST 블랙에게 대해서. 우리 김태성 음악 감독이 너무나 작업을 훌륭하게 잘 해주셨죠. 그 미국에서 먼저 개봉을 했고 미국은 소니가 OST 발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온라인상으로 이미 발매가 돼 있어요. 한국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질문드리면 트루킹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후반부의 십자가 장면은 이제 베드로의 수상고행신과 결합을 해서 표현한 장면이 가장 감동적이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본 사람들 중에는 이제 비크리스천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아예 모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크리스천이 감정이입을 할 수 있도록 가장 공들인 장면이 있다면 무엇인지 일단 이제 설교 받고 강요 받고 이런 느낌을 안 들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적을 표현하는 게 막 과시적으로 표현되지 않게 하려는 절제 이런 건데 신경을 썼고요. 결국 월터의 관점 안에서 그래서 이게 제가 에피소드를 선택한 게 다 의도가 있긴 있습니다. 사실 시합적 목적도 있었죠.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먼저 시작했잖아요. 예수님의 실제 진짜 기적의 첫 기적은 사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었지만 그걸 표현할까 생각했는데 맥락상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이제 눈을 뜨게 하면, 왜냐하면 성서에서 눈을 뜨는 기적은 예수님만 하신 기적이거든요. 어떤 선지자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 살리는 기적도 나와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누가 SNS에 올리셨는데 이 영화 세례의 영화라고, 세례를 받게 만드는 겁니다. 영화가 시작할 때 디킨스가 런던 브리지를 건너요. 강을 건너면서 비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말씀을 전하러 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세례를 받고 끝나게 만드는 그 지점인데, 이게 이런 걸 시각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단 받아들일 수도 없고 거부감부터 느낄 거예요.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어떤 체험처럼 하게 하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질문은 김호영 감독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양문정님께서 질문해 주셨고요. 작품에서 가상 촬영 기술이 이제 사용됐다고 하는데, 실제 극영화 촬영을 하실 때랑 비교했을 때 가장 달랐던 점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지. 가장 다른 점은 이쪽이 훨씬 편안합니다. 일단 그 배우들이 계속 반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잘못했을 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좋고, 그다음에 그 뒤쪽에 막 몇만 명이 몇천 명이 깔려 있는 장면들을 실제 현장에서 찍을 때는 그분들이 조금 있다가 이제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인원수가 막 줄어드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날 다 못 찍어서 그 다음날 오실 때는 다른 분들이 오시고 그러면 다시 다 설명해야 되고, 근데 이 컴퓨터 안에 있는 인물들은 너무 다 잘 움직여주시고 봉준호 감독님은 이제 애니메이션 예전에 작업하셨을 때 가장 좋았던 게 배우가 약속 시간 늦으면 시키는 대로 다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총 4번 관람했다고 하시는 킹 오브 킹스 최고님 질문은 당연히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소개를 하려고 이제 4번 관람하셨다고 해서 했는데, 어제 발레리나를 보셨는데 존 윅을 보면서 이제 킹 오브 킹스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죠, 해외에서. 그래서 키아누 리브스를 예수님 캐릭터를 지향할 때 혹시라도 통보를 하면 여쭤보신 게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도 상영이 됐다고 해서 굉장히 뿌듯하고 놀라셨다고 하시면서 당시 어떤 반응이라던가 이런 거 또 함께 여쭤보셨습니다. 일단 키아누 리브스를 당연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자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키아누 리브스 예수님 같아 보이긴 해요. 평소 선행이나 더 그래서 더더욱 이미지 부각이 되겠죠. 의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케네디 센터 상영, 이게 참 재밌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사장인 재단이고, 트럼프 가족들이 영화를 보고 허락을 해야만 상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배급사 상영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2차례 상영이 있었어요. 미국 영화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한국에서 제작한 영화가 트럼프처럼 오니 아메리카 외치는 분이 이 영화를 선택해서 상영을 허락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했고, 소재 덕분이긴 합니다. 작품 마음에 들어서 됐겠죠. 이게 미국 내에서는 되게 상징적인 사건, 그리고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국내 언론이 관심을 안 보이셔서 회사 내부에서 좀 이상하네. 근데 미국 내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오히려 모국인 한국에서 이상하게 멋대로 해석하고 이렇게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왜 이러시나 싶었는데, 미국은 굉장히 우호적이고 반응도 아주 좋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또 MJ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예수의 목소리가 정말 좋았다고 하시면서 사실 이 작품 보게 됐을 때 이 목소리 캐스팅 명단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목소리를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 같은 게 뭐였는지. 제가 이 작품에서 김호영 감독님과 함께 없으면 정말 불가능했겠다 싶은 게 우리 캐스팅 보이스 디렉터였던 제이미 토마슨인데요. 이분이랑 캐스팅에 대해서 정말 많은 토의를 하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해서 이제 고른 거죠. 근데 어떤 특정 배우를 딱 타겟하고 시작하진 않았어요. 이런 느낌의 배우들 중에 누가 좋을까 하면서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명씩 됐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A리스트 배우가 한 2명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한 건데 미국 내에서도 제가 갔더니 어떻게 이런 캐스팅이 가능할 수 있었냐, 2번 나오기 힘든 캐스팅이다, 이런 반응을 오히려 미국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약간 재미삼아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오스카 아이작 캐스팅이 사실은 예수님 캐스팅이 제일 먼저 됐어야 되는데 어떤 우여곡절 끝에 안 되면서 제일 늦게 됐거든요. 근데 그 캐스팅 디렉터랑 제가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전형적인 앵글로삭슨 배우 백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뭐 전 세계인의 예수님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가능한 다양한 어떤 인종과 국적이 섞인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스카 아이작 녹음하고 뉴욕에 갔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스카 아이작이 우리 북의 쪽이 4개 국가, 노래 쪽이 4개 국가, 자기 8개 국가에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가장 적합한 예수님이 나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으쓱으쓱 어피치님께서 질문 해주신 건데 약간 연결되는 질문이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극영화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뭐 어떤 시나리오 쓸 때 뭐 손성우를 떠올리면서 썼다, 뭐 이병헌을 떠올리면서 썼다, 뭐 이런 얘기들을 뭐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번 작품 경우에도 뭐 그런 게 혹시 있으셨을까? 뭐 최종적으로 뭐 캐스팅 안 된다고 전혀 그런 것 상상도 없고요. 누가 될지도 알 수 없는. 게다가 또 영어로 제작해야 됐기 때문에 저한테 제일 관심사는, 저는 영어가 네이티브가 아니라 영어 대사를 이제 한글로 신할 수 없고 윤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대사를 만드는 거에만 집중을 좀 했었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장면들 중에서 레이첼 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데요. 이제 영화가 이제 전체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이제 그룹으로 섞어서 만들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요. 사실 이 사복음서에서 뭐 특히 뭐 서로 충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연출하려고 하셨는지,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은 마태복음 14장에만 나오고 나머지 세 복음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서는 공생의 초기인 요한복음 2장에 나오지만 나머지 또 세 복음서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주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서로 다른 지점들이 있을 때 어떻게 이제 선택을 하고 장면을 만드셨는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공간복음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요한복음의 에피소드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제가 시나리오를 이제 쓸 때 참고를 했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타임라인이 서로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성경이 실제 경험의 기록인 증거라고 저는 믿지만 오히려 그걸로 공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으면서 전체 맥락을 파악 못하고 그 작은 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가,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쓸 때 예수님의 어떤 이미지, 제가 경험한 예수님의 어떤 형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이제 이야기로 푼 겁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특정 에피소드가 있다 없다 이 에피소드를 이렇게 표현을 했냐 안 했냐가 완전히 고증하고 맞물려서 100% 성경적이냐를 저는 애초에 그렇게 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학적인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굉장히 신경을 썼죠. 하지만 에피소드의 어떤 묘사나 표현 같은 것들은 전반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결국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겪는 이 전반적인 어떤 맥락의 흐름 그걸 만드는 데 더 주력했어요. 그런 기준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빼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네, 사인포스터를 받으실 분들은 이미 다 결정이 돼서 이미 선물은 소진이 됐고요. 제가 이제 시간도 이제 많이 끝낼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작품이 이제 국내에 좀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국산 애니메이션이 미국에서 기생충이 들어오고 뺐다라는 이제 보도가 막 쏟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씩 관심이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그 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 분께서 함께 이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함께 해오면서 작품 자체를 완전히 이제 완성한 시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두 분의 느낌 어떠셨을지, 이 작품이 앞으로 어떤 운명을 어떤 흥미를 거두고 또 어떤 길을 걷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꾸 기생충 언급돼가지고 제가 문감독님한테 너무 죄송한데 그런 세계적인 결정하고 비교되는 것 자체가 정말 민망. 마케팅적으로 이제 쓰기 좋은 워딩이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팩트는 팩트입니다. 개인적으로 팩트에 대한 송구스럽다고 말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사실은 영화가 개봉하는 게 이제 올 4월이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까지 프린트를 넘기기 전까지 끝까지 만지고 있었던 게 작년 말까지였어요. 12월에 어렵게. 그래서 이게 완성됐다는 느낌을 받았던 건 사실은 사운드 믹싱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음악이 다 완성이 되고 그림은 파이널 렌더가 안 돼 있긴 했지만 사운드 믹싱을 호주에서 이제 마무리를 할 때 이거 진짜 이제 끝났네, 정말로 끝냈네. 사실은 녹음 그 사운드 믹싱하는 방에서 제가 눈물을 꾹꾹 참고 있었어요. 창피해서 드러낼 수는 없고 또 외국 애들 앞에서 우는 게 좀 더 쪽팔릴 것 같아서 그때 저는 이제 완성됐구나 하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봉을 해서 잘 되고 말고 뭐 이런 생각보다는 끝냈다. 그 감정이 저한테는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고통의 순간이 많았을 텐데 제 경우는 정말 그 10년 가까이 사람들이 저한테 요새 뭐 하냐 그러면 계속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었어요. 지저스 무비라고 불렀는데 외국인들이 그 지저스 무비는 계속 하고 있대요. 계속 하고 있다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걸 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정말 저는 작품 너무 잘 봤고 그리고 어쨌건 저는 이제 이 크리스천으로서 여러 질문들을 드렸고 이제 인상적인 장면들을 다 얘기했는데 그 모든 장면들 하나하나에 말하자면 아까 기생충에 대해서처럼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굉장히 저도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이제 차기작에 대한 질문들도 당연히 하실 것 같아서 차기작과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당연히 저는 다음 작품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 때 작품을 연달할 거냐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다고 함부로 대답 못할 거예요. 앞으로도 물론 기독교 소재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긴 있지만 당장 이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든 작업이고 너무 어깨가 무거운. 그래서 다음 작품은 사실은 좀 제가 재밌고 신나는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 가치관이 당연히 녹아 들어가겠죠.
극장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우리나라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극장이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사람들이 영화를 계속 볼까 그러면 TV 사이즈가 아무리 커져도 사람들은 여전히 극장에 갈 것이다 막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었는데 요즘 안 그럴지도 몰라 이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튼 이게 그 혼자 TV로 이런 걸 봤을 때 하고 이렇게 극장에 같이 모여서 봤을 때 하고는 그 느낌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그 영화 같이 보는 경험을 계속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긴 시간 좋은 말씀 들려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이게 생명과 빛을 전해주는 영화라서 반드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보십시오. 와, 생명. Thank you, Daddy.